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시골만큼 폐가가 많은 곳도 없을 것이다.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에 대한 소문은 학업에 지친 우리 고이들에겐 매우 흥미로운 소재였고 삽시간에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나에겐 바로 코앞에 있는 집에 대한 소문 매우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전국의 강원도 시골만큼 폐가가 많은 곳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중학교 남학생 둘이 그곳에 갔다가 한 명은 며칠간 실어증에 걸려 말을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몸져 누웠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소문은 실어증에 걸렸던 아이가 마을 어르신 칠순잔치에 고기를 잔뜩 뜯던 중 벌떡 일어나 귀신이야. 그곳에 귀신이 있어. 하며 소리치며 뛰쳐나가며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집 가족은 이틀 후 황급히 이사를 갔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어 200명에 못 미치는 적은 학생 수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마을 전체의 이야기 소재였으니 2, 3일이 지나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 죽자 이번에는 어른들이 나서 그곳에 가는 것을 말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이란 두려움보다 강하다. 결국은 한밤중에 고등학생 넷이 갔다가 정신을 잃은 한 명을 업고 살려달라 외치며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의 밝은 밤이었다. 난 살려달라 외치는 목소리에 눈을 떴고 이어서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달려나와 문을 열었고 나도 일어나 문 앞에 찾아온 3학년 선배들을 봤다.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방 이불 위에 눕히고 어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기절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고 30분이 되어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다. 마을 이장님 외 마을 50에서 60 정도 드신 어르신들과 학교 선생님들도 보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셔서 난 어머니와 쓰러진 그 선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나보고 피곤할 테니 자라고 하였지만 벽 너머로 들리는 어른들의 말에 집중하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워 피곤할 틈이 없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이장님의 환한 목소리에 선배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저흰 아무것도 못 봤어요. 갑자기 성규가 어딜 들어가더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리치다가 쓰러졌어요. 또 다른 선배가 말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방문이 저절로 쾅하고 닫혔어요. 그리고 모두가 침묵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절로 문이 닫히다니 누굴 보았느냐? 이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내일 날이 밝은 대로 확인해 봄세. 그런데 그 아이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갑자기 내가 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어떤 아줌마가 뛰어들어왔다. 나는 큰 잘못을 하다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성규야. 아이고, 우리 성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성규 선배의 어머니처럼 보였다. 나는 살짝 자리를 피해주고 머쓱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그 문제의 폐가를 바라봤다. 저곳에 무엇이 있을까? 그때 나는 그 폐가의 좁은 마당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사람의 그림자이다. 귀신이 그림자가 있을까? 저건 분명 사람의 그림자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리였지만 그 그림자는 마치 눈이 달려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난 겁에 질려 가위 눌린 듯 몸이 굳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들 선배를 둘러싸야 상태를 물어보는 동안 나는 그 덕에 간신히 창문에서 고개를 돌리고 간신히 숨을 몰아 쉬었다. 그 과정이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른다. 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에는 어른들은 이미 모두 나갔다. 어머니는 그제야 하얗게 질린 내 얼굴을 보았는지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고 나서야 진정이 됐다. 다음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통해 그 폐가를 바라봤다. 선생님들을 제외한 새벽에 모였던 어르신들이 폐가를 향해 몰려가는 것이 보였다. 어른들은 망설임 없이 폐가 마당 안으로 들어갔고 몇몇은 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저 안에 누가 무엇이 있을까? 난 신발도 대충 구겨 신고 뛰쳐나왔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는 어른들은 금세 뭐 볼 것 없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내일 아침에 태워버리도록 합시다. 이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듯 가볍게 손뼉을 치면서 외쳤다. 모두들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수근수근대기 시작하였고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를 보고 다가왔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언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단다. 거긴 아주 오래전부터 주인이 없었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데 제가 어제 사람 그림자를 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내게 빠르게 다가와 어깨를 잡고 마을 어른들 등 뒤로 돌았다. 사람 그림자를 봤다니. 분명 사람 모양의 그림자였어요. 언제? 어제 말이에요. 어른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말씀 나누실 때 제 방에 있는 창문으로 폐가 쪽을 쳐다봤는데 달빛에 어떤 그림자를 봤어요. 그게 전부냐? 네. 아, 네, 분명 사람 형태의 그림자였어요. 아버지는 등 뒤를 힐끔 보더니 내게 속삭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어차피 이틀 뒤에 불 다 없어질 집이다. 큰 소란 만들지 말자꾸나. 집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도 다른 곳으로 떠날 터이고 난 우리 집 근처라 괜스레 불편하고 아무런 소란 없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구나. 그럼 당장 오늘 태워 없애자고 해봐요. 이미 이틀 뒤로 결정이 났다. 아버지 등 너머로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숨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간첩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말 많아진 나를 의아한 듯 쳐다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내 손을 끌고 집으로 앞서 걸었다. 나는 많이 남은 질문을 포기한 채 아버지를 따라갔다. 뭔가 이상하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미쳤다. 단지 사람을 보고 놀라서 그렇게 되었을까? 나병에 걸린 사람일까? 혹시나 귀신이 아닐까? 험난한 산골이나 여러 사고로 죽고 산에서 실종되는 사람도 종종 있으니 정말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전에 여기서 살던 사람의 영혼. 결국 난 그날 새벽에 조용히 잠에서 깨서 집을 나왔다. 해가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음침해 보였다. 해가와 집 가운데에 서서 불이 꺼진 집을 돌아보니 음침하니 해가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해가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누군가 숨어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님 정말 귀신인가? 내가 왜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울타리 입구에 한 발 내딛기 전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역시 와서는 안 되는 곳에 온 것일까? 어둑어둑하니 별빛 달빛조차 이곳은 피해 가는 듯 간신히 보일 정도였다. 그제야 나는 내가 무엇을 하려 했었는지 깨달아서 바로 뒤돌아 집을 향해 뛰어갔다. 겁 많은 내가 뭔 짓이야.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금세 숨이 가빠져 달리기를 멈춰 숨을 몰아줬다. 고개를 들어 집을 바라보니 역시나 폐가처럼 보였다. 방금 전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몸서리쳤다. 그리고 다시 폐가 쪽으로 뒤를 슬쩍 돌아본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잔뜩 숙여졌다. 사람이다. 분명 사람이다. 성인 남자다. 사람 한 명이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인 마냥 문을 열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난 그대로 길 가장자리를 따라 폐가 쪽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내가 폐가 뒤편에 숨어들었을 때 방문이 열리더니 아까 들어갔던 남자가 무엇인가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조금 걷다가 다시 어깨에 둘러매는 것을 보니 검은 천으로 쌓인 보따리는 꽤 무게가 나가 보였다. 같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감싼 걸 보니 간첩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난 숨죽여 얼굴을 보려고 했으나 그러다 눈을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숨죽여 엎드려 있었다. 어느 정도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고개를 들었다. 난 다시 폐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아까와 같은 느낌은 없었다. 어린 나이에 객기에 가까운 호기심과 용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문을 열어보니 알 수 없는 끔찍한 악취와 함께 복도와 양쪽에 두 개의 방문이 보였다. 난 가까운 방부터 열어보기로 하고 이미 살짝 열려있는 코앞의 우측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누군가 방금 이 자리에 누워있었던 것처럼 이불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복도 끝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향해 걸어갔다. 아마 이 방에서부터 악취가 풍겨나가는 것 같았다. 똥 냄새가 나는 듯하면서도 비린내가 났다. 난 방문을 열려다 허공을 맴도는 내 손 때문에 문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너무 끔찍한 어둠이었다. 난 본능적으로 벽에 손을 가져다 대 불을 킬 스위치를 찾아 더듬었다. 스위치는 만져지지 않았고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전기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내 발걸음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나는 그 어두운 방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다 무언가에 부딪혀 쓰러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방구석으로 기어가 다리를 모아 웅크리고 누웠다. 이제 이 끔찍한 어둠만이 날 도와줄 것이다.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내가 숨은 방문 앞에 소리가 멈추고 손전등의 한 줄기 빛이 내가 있던 방을 갈랐다. 그 빛은 희망이 아닌 빛 한 줄기였다. 하지만 내게 다가온 공포는 간첩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었다. 스쳐가는 빗줄기에 비추어지는 내 머리 돼지고기처럼 갈고리에 걸려있는 사람들. 온갖 오물들이 흘러 피와 함께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제야 엉덩이와 손끝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느껴졌다. 바닥에도 주인을 알 수 없는 팔다리가 떨어져 있었다. 난 눈조차 감지 못했다. 그저 두 눈을 뜨고 빛 한 줄기에 비치는 이 지옥을 생생히 받아들였다. 남자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방문 앞에 있던 팔다리와 머리를 잔뜩 줍더니 곧다리로 싸서 방에서 나갔다.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나서 난 멈췄던 숨을 들이켰다. 악취가 다시 내 코와 목구멍을 통해 빨려 들어왔다. 난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토를 냈고 헛구역질이 나올 때 비틀거리며 뛰쳐나가다 또다시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시체를 안고 쓰러졌다. 눈이 마주쳤다. 아니 내가 아는 시체엔 두 눈이 없었으니 눈을 마주친 게 아니다. 난 비명조차도 지르지 못하고 숨을 들이키며 끄억거리면서 그곳을 뛰쳐나와 집으로 달렸다. 또다시 집과 폐가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때쯤 난 집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멈춰 섰다.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마치 그 지옥 같던 방에서 날 찾던 눈동자 같은 불빛처럼. 그리고 떠올렸다. 낮에 폐가에서 나오는 이장님과 아버지의 얼굴. 아무것도 없었다. 내게 말하던 아버지, 그리고 괜찮냐는 말보다 이상하게 무엇을 보았냐며 강하게 다그치던 어른들. 아마 이런 무수한 의문들이 날 저곳으로 이끌었는지 모르겠다. 집을 다시 보니 정말 폐가와 다를 바가 없었다. 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폐가에 쳐늘 남자와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오늘 아침 9시경 강원도에서 두 눈이 없는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신원은 확인되지 않는 상 몸속 주요 장기들이 없음을 보아 장기 매매범 의혹. 몸을 일으켜 창밖을 보니 폐가는 불에 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내 앞에서 TV 보며 앉아있던 두 남자는 고개를 돌려 내 눈과 눈을 마주쳤다. 아니, 이번에도 눈을 마주친 게 아니었다. 사람의 눈도 짐승의 눈도 아니었기에. 두 번째 이야기, 악몽 같은 인생. 나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죽어서라도 잊고 싶었던 그 시절의 끔찍한 기억들이 눈을 감으면 마치 바로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처럼 나의 감은 두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가학적인 폭력과 치욕스러운 행위들이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자행되었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망가진 육체는 급기야 나의 정신마저 잠식해 나간다. 나는 꿈속에서조차 아득해지는 정신의 끝을 놓은 채 심연 깊은 곳으로 끝없이 추락해 나갔다. 어둡고 깊은 심연의 나락 그 안에서 나는 몇 번이고 간절하게 되뇌었다. 나는 언제까지 과거의 악령들에게 쫓기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 손목 위에 수없이 그어진 흉터들과 폭행으로 인해 징그럽게 일그러진 두개골. 그리고 가족으로 하여금 나를 이 병원으로 가장한 작은 배 안에서 홀로 표류하게 만든 이유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외상 후유증 등에 따른 정신분열증. 하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철저히 피해자였다.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조금만 덜 폐쇄적이었다며, 어쩌면 누군가에겐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나를 철저히 파괴해버렸다.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생치기가 되어버린 그 나날들. 한 사람의 이름이 또다시 내 머릿속에 강하게 메아리쳐온다. 곽철호.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아로새겨져 있는 그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등골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식은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는 나에겐 전지전능한 신이었고 또한 악마였다. 군대라는 이름의 조직과 환경 속에서 그는 누가 봐도 최고의 남자였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강력한 통솔력.
부대 내의 그 누구도 감히 그를 거역하지 못할 만큼 그는 뛰어난 군인의 표상이었다. 간부들조차 그의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 능력과 부대 밖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인맥을 두려워해 겨우 병장에 불과한 곽철호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곽 병장에게 맡기면 확실해. 곽 병장 아버지가 A동의 유명한 조폭이라던데. X대위는 지난 휴가 때 들러서 곽 병장 아버지가 하는 놈살롱에서 크게 한 잔 얻어먹었다나 봐. 박소령이 곽 병장 아버지가 보낸 양주 보고 껌뻑 죽었다지 아마. 엄청 비싼 거라던데. 면세점에도 없는. 마치 이문열 소설의 엄석대처럼 그는 부대를 완벽히 장악했고 이미 상병 말쯤에는 최고참으로서 부대 내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고 한다. 그는 왕이었고 우리 의무대는 오롯이 그가 지배하는 하나의 왕국이었다. 경장이 되던 순간부터 곽철호는 부대 내에서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아무도 그를 거역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신. 하지만 그 신이 유독 나에게는 철저히 피와 눈물로 점철된 악마로 변해버렸다. 그는 입대 초기부터 갖은 이유를 들어 나를 끝질기게 괴롭혔다. 왜 그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도 나처럼 하찮은 일병 나부랭이를 괴롭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나 외에도 내 위의 모든 고참들이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는 유독 나에겐 더 가혹했다.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진 그에게 내가 가진 학벌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현못을 아해서 커온 그에게 유복한 나의 가족이 불만이었을까? 조금 굼뜨고 느린 내 행동이 능력자로 일컬어지는 그에겐 너무 바보 같아 보였을까? 아니면 그의 권력이 가장 강력하게 구축된 순간 들어온 내가 본보기로서 당하는 것뿐일까? 어떤 이유를 대봐도 그것이 그가 나에게 행하는 모든 가혹행위들의 이유라고 보기엔 너무도 초라했다. 타겟신. 수없이 부러진 강목들과 빗자루들 내 엉덩이는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고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이 든 순간에도 그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멈출 줄을 몰랐다. 대답이 드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리거나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며 매번 2리터가 넘는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내무실 청소를 하는 날이면 청소 후 남은 치약을 통째로 짜내 내게 먹였고 매일 밤 그의 야간 근무 시간이면 강제로 깨워져 맞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밥을 먹으며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복부를 강하게 얻어맞고 그 충격으로 인해 쏟아져 나온 토사물들을 그는 내게 강제로 먹게 했다. 내가 더럽힌 바닥이니 내가 치워야 한다는 그의 논리에는 걸레나 빗자루가 아닌 내 혀가 그 토사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먹어치워야 한다는 잔혹한 단서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몹시도 엄격하여 그가 지시한 모든 가혹행위들을 온전히 수행할 때까지 절대 구타와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휴가를 나가도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말할 경우 그는 내 어머니를 붙잡아다 강제로 섬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다. 누구도 그 실체를 본 이는 없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A지역의 유명한 조폭이자 건달이라고 했다. 그래서 간부들도 감히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못한다고도 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니 믿고 싶게 만들 정도로 그는 내게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금방이라도 그가 사람을 시켜내게 했던 것처럼 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고착화될 정도였다. 그는 실제로도 그런 일을 할 만큼 자랑무도한 자였으니까 간혹 나를 동정하는 이들은 겨우 6개월만 참으면 된다며 나를 위로했다. 그들도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고 했다. 군대란 곳이 원래 이렇다고 내가 조금 심하긴 하지만 그 역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척하던 그들도 곽철호, 그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가해자로 돌아서 그에게 동조했다. 내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바닥을 닦던 걸레를 내 입에 물린다. 상처에 바르라며 약을 건네주던 고참도 곽철호의 옆에 사면 내게 먹일 물이라며 1.5리터짜리 페트병에 물을 채워와 내 입을 강제로 벌리며 그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에 바빴다. 종종 나의 사소한 실수 몇 가지를 트집 잡은 곽철호가 네 위로 내 밑으로 전체 다 집합이란 말을 내뱉을 때는 정말 모든 동료 병사들의 냉정한 시선을 받으며 나는 철저히 고립되어야만 했다.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지옥과도 같은 3개월을 보냈지만 아직도 나에겐 더 지옥 같은 3개월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고는 그 즈음 터지고 말았다.
모처럼 기분이 좋아진 곽철호가 PX에서 간식을 사주겠다며 나를 포함한 부대원 3명을 대동했던 날 그는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지난 휴가 때 밖에서 호신 여대생과의 잠자리 이야기를 거창하게 쏟아내며 무척이나 유쾌했던 그의 모습에서 나는 조금이나마 나은 군생활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허황된 바람이었을 뿐이었다. 그에게 맞아 부러진 이빨 사이로 새어나온 쩝쩝거리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그는 만두를 먹고 있던 나에게 갑작스레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처음엔 안면이 그 다음엔 목과 복부에 그의 주먹이 차례로 꽂혔다. 먹고 있던 만두가 목에 걸린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당면과 밀가루 등 이물질이 나의 기도를 막았고 나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지만 바닥에 누워 꺽꺽거리는 내게 돌아온 것은 곽철호의 더욱 모진 매질이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발길질에 걷어차인 옆구리에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와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따져가지고 이 새끼가 빨리 못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마 개새끼야. 죽고 싶어. 내 얼굴은 흘러내린 피와 눈물 콧물로 범범이 되었고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한 채 나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잃는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 차라리 죽고 싶다. 날 죽여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죽음으로 모든 걸 끊고 편안해지고 싶었다. 군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가 다시 평온했던 내 삶을 되찾는다던가 곽철호가 없는 군생활 같은 조금 떨어져 있는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지독한 폭력과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나의 바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그의 잔혹한 선화기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국군수도 통합병원하지만 내 몸의 절반은 이미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힘이 들 정도로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꼭 곤란에 따른 뇌중추 일부 마비. 실제 의학적 병명은 더 길었지만 숨을 오랫동안 쉬지 못해 뇌세포 및 기능의 일부에 장애가 생겼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아니 더 중요한 이유는 곽철호로 대변되는 가혹한 폭력이었지만 이유야 뭐든 아무래도 좋았다. 드디어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아니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입대를 위해 훈련소에서 생활한 기간은 6주였으나 장애 판정을 받고 의료제대 조치되는 데에는 채 4주가 걸리지 않았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휠체어에 나를 실은 채 집으로 향했다. 부대장은 어머니에게 식사 중 단순 질식 사고에 의한 장애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 몸 구석구석에 남겨진 상처와 멍들을 보며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군은 가볍게 조사 결과 이상 없음이란 말로 재조사를 거부했다.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작은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국방부 앞에 나가 시위를 벌인다. 가뜩이나 몸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는 그 와중에 뇌경색이 악화되어 군간부와 신랑이 중 쓰러지셨고 119 응급센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리셨다. 자식으로 인한 괴로움의 눈물 그리고 남편을 잃은 아내의 눈물. 나는 울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이미 눈물샘조차 내 통제 밖으로 벗어나 있었는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더 나를 괴롭게 했던 부분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내가 곽철호 그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렇게 매일 밤 꿈을 통해 내게 나타났다. 꿈속의 모든 일은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눈을 감을 때면 나타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에도 나는 슬픔에 찬 상태로 꿈속에서 그에게 구타당했다. 꿈속의 곽철호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부러뜨리고 그걸로 내 머리를 찍어내렸다. 결국 꿈조차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한 수면제 없이는 잘 수 없는 상태가 된 나는 이미 10번의 자살 시도로 안 그래도 피폐해진 어머니를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끝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못난 아들의 병원비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 나와 우리 가족은 크나큰 상실감에 빠져야만 했다. 사고 후 외상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분열증. 현재 내 침대 아래쪽에 써져 있는 병명은 그랬다. 새하얀 병실에서조차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나. 손발을 꽁꽁 묶인 이곳에서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삶이란 이름의 지옥 한가운데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영원히 고통받게 된 것이다. 짧은 생에 대한 회상 끝에 문득 곽철호의 모습이 머릿속에 새겨진다. 나는 또다시 극심한 공포심에 발작 증세가 나타나 온몸이 떨려왔다. 302호 환자 또 발작이 일으켰습니다. 진정제 30mg 투여하고 지난번처럼 자해 사고 치지 않도록 손 잘 묶어도. 간호사와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팔목으로 무언가 쑤셔 넣어준다. 나는 정신이 다시 아득해짐을 느꼈다. 잠이 몰려오는 것 같다. 나는 채 새어나오지도 않는 작은 목소리로 간절히 외친다. 그만해. 다시 잠들고 싶지 않아. 또 그곳으로 끌려갈 거야. 나는 자유롭고 싶다. 가뜩이나 제대로 구사되지 않는 목소리는 다시금 목 안의 메아리로 사라진다. 정신이 몽롱해져만 간다. 나는 다시금 그곳으로 끌려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빌어먹을 또 그곳으로 끌려가 꿈속에서 그에게 매질을 당하겠지. 눈이 감긴다. 의식이 희미해져만 간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군 입대 이후 머리가 그토록 맑게 느껴진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아주 긴 숙면 이후 모든 것이 활기차진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이것이 꿈속이 아니기를 바랐다. 금방이라도 곽철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내게 폭력을 행사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사고 이후 나의 왼쪽 다리는 아무 감각이 없다. 나를 더욱더 불안하게만 만드는 고요함이 계속 이어졌다. 나는 희미하게나마 눈을 떴다. 그러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깼나 보네요. 이번엔 약이 3개 들어가서 이틀 만에 정신 차리신 거예요. 나는 이 목소리가 곽철호가 아님에 반가웠고 또 그의 말대로라면 이곳이 군대가 아닌 병원이라는 것에 또 한 번 반가웠다. 정신이 온전한 날이 정말 드무네요. 방문할 때마다 의사소통 불가 아니면 발작 상태이니 괜찮아요. 아무 일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일단 듣고만 계세요.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처음 듣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다. 저희는 송창훈 씨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우고 싶고 또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하나 정도는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다들 그것을 감내하며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 발단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송창훈 씨에게 바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믿기 힘드실 거란 점 이해합니다. 보통 저희 고객들 대부분이 제 말을 그저 미친놈이 하는 헛소리 정도로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들려드린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는 송창훈 씨를 불과 몇 년 전에 그 사건 이전으로 되돌려 드릴 겁니다. 송창훈 씨가 곽철호 씨를 만나기 전, 아니 그러한 사건 자체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 시점으로 돌려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송창훈이 아니야. 내 이름은 곽철호다. 당신은 누구지? 나 당신 목소리 처음 듣는데 왠지 익숙해. 그 음성, 그 말투. 내 말에 사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긴 뭐 이번이 7번째 방문이다 보니 송창훈 씨인지 곽철호 씨인지 저도 헷갈렸네요. 테이프를 계속 되감고 녹화된 인생 위에 또 새로운 인생을 덮어 씌우고 또다시 감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마도 조금은 빈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당신들의 그 강렬한 기억 속에서 나는 그저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할 텐데 나를 기억하다니. 사내의 미소에서 차가운 비린내가 느껴졌다. 뭐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는 약관에 의해서 첫 방문 시에는 사인을 받지만 2번째 방문 이후부터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선명한 송창훈 씨의 아니 곽철호 씨의 사인을. 사내는 품에 들고 있던 장부를 들어 내 눈앞에 펼쳐 보인다. 나를 끔찍이도 괴롭히던 송창훈의 이름 밑에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신들은 참 재밌어요. 이건 순전히 내 추측이지만 두 사람 전생에는 아마 서로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부였을지도 몰라요. 참 나 벌써 7번이나 되돌려보내고 또 되돌려보내도 서로를 갈구하고 상대방을 끝끝내 찾아내 만나고야 마는 운명이라니.
이건 뭐 멜로드라마도 그런 멜로드라마도 없죠. 왜 하필 두 사람이 만나고야만 그 장소가 그곳이었는지는 뭐 신의 장난 정도로 해두죠. 사내는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렸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마련이고 테이프는 다시 감길 겁니다. 당신은 또 과거로 돌아갈 것이고 과거로 돌아간 당신은 또다시 송창훈 씨를 압박하겠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원래 잔혹하답니다. 당신들의 인연은 질기고 질겨서 잘 꼬여진 밧줄처럼 서로를 묶은 채 조금도 풀어낼 생각이 없죠. 자, 의례적인 만남이었지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돌아갈 차례네요. 곽철우 시 준비는 되셨겠죠?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될 긴 여정을 잘 치러내시길 바라며 당신의 목적지에 당신이 바라던 것들이 놓여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수든 파멸이든 말이죠. 사내는 웃으며 함께 들어온 젊은 남자와 함께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만을 내뱉은 사내의 뒷모습과 함께 문득 정신이 혼미해져 감을 느낀다. 설마 또다시 꿈속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악마 송창훈과 지옥 같은 내무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는 나의 온몸이 극도의 공포로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정신이 점차 몽롱해진다. 차라리 죽고만 싶다. 나는 진정 자유로울 수 없는가?